우리 손주 좀 봐. 건강하게 자라야 할 텐데. 오늘 나는 내 손으로 내 장례식을 치렀다. 40년 우정의 장례식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세상 가장 행복한 늙은이에 속했다. 정년 퇴임 후의 삶이란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고 가끔 손주 녀석의 재롱이라는 조약돌이 던져져 아름다운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평온한 나날이었다. 아내 서연이 정성껏 끓여준 대추차의 온기가 식탁에 감돌고 창으로는 오후 4시에 나른한 햇살이 비단처럼 깔리는 것일. 그 풍경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 여보, 민준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 나왔다는데 액자 하나 새로 해야겠어요. 우리 진우 씨한테 부탁할까요? 그이가 이런 건 감각 있잖소. 아내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손주 녀석의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서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얻은 첫 손주. 그 귀한 생명의 첫 생일 잔치에서 나는 주책맞게도 눈물을 찔끔 흘렸더랬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준 이가 바로 내 친구 박진우였다. 형님, 오늘 최고로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 모습은 꼭 한 장 남겨야죠. 카메라 렌즈 너머로 들려오던 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내 기쁨을 제 기쁨인 양 함께 웃어주고 내 슬픔을 제 슬픔인 양 함께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아내의 말처럼 진우는 손재주가 좋았다.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만 그의 미적 감각만큼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다. 그래, 그럽시다. 마침 그놈한테 맡겨둔 낚싯대도 찾아올 겸 겸사겸사 들러야겠네. 근처에 볼 일도 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난 가을 진우와 함께했던 마지막 낚시 여행. 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을 쳤지만 뉘엿뉘엿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 시간이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이었다. 그때 진우가 내 낡은 낚싯대를 보더니 손잡이 부분을 멋지게 수선해주겠다며 가져갔더랬다. 가서 저녁이나 먹고 오구려.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 아냐, 예고 없이 들이닥쳐야 제맛이지. 그놈 사는 꼴도 좀 보고. 나는 껄껄 웃으며 현관을 나섰다. 진우의 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낡은 연립주택 3층에 그의 보금자리이자 작업실이 있었다. 녀석의 고집 때문에 번듯한 가게 하나 얻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진우는 언제나 수연아, 내 마음만 받으마. 나는 지금이 딱 좋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익숙하게 연립주택 계단을 올랐다. 초인종을 누를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사이였다. 내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집이라는 낯간지러운 말을 실천하며 살아온 40년 세월이었다. 조용히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진우야 있냐? 대답은 없었다. 작업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다. 거실에는 나무 먼지와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그가 작업 중인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나름의 질서가 느껴졌다.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낚싯대를 세워두었을 베란다로 향했다. 그때였다.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거실벽 가장 좋은 자리에 무언가 걸려 있었다. 새로 들여온 그림인가 싶었지만 모양새가 이상했다. 큼직한 액자 위로 검은 천이 반쯤 덮여 있었다. 마치 아직 공개해서는 안 될 작품처럼 혹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흉물처럼. 웬 검은 천이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진우의 새로운 작품이라면 가장 먼저 내게 자랑했을 터였다. 나는 홀린 듯 액자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검은 천의 귀퉁이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걷어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액자 속에 있는 것은 풍경화도 추상화도 아니었다. 활짝 웃고 있는 내 얼굴이었다. 정확히는 민준이 돌잔치 날 진우가 찍어준 바로 그 사진이었다. 세상 모든 행복을 다 품은 듯 환하게 웃는 내 모습. 하지만 사진의 분위기는 명백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나무 액자에 사진 양옆으로 국화꽃을 그려 넣은 듯한 장식이 희미하게 보였다.
텔레비전 속에서 혹은 남의 집 장례식장에서나 수없이 보아왔던 바로 그 형태. 영정사진이었다. 이게 뭐냐?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건 진우 녀석의 짓궂은 장난일 것이다. 평소에도 엉뚱한 구석이 있는 놈이니까. 그래, 나를 놀려주려고 이런 걸 만들어둔 게 틀림없다. 하지만 심장이 멋대로 쿵쾅거리며 불안한 경고를 보내왔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지독한 농담의 실체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필요했다. 진우의 서재 겸 침실로 사용하는 작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라면 친구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경황이 없었다. 방 안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된 모습이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공구와 디자인 시안들이 널려 있었다.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책상 밑에 아무렇게나 놓인 낡은 스크랩북 몇 권이었다. 좋기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손때 묻은 앨범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가장 두꺼운 스크랩북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무거운 표지를 넘기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첫 장에 붙어 있는 것은 빛바랜 신문 조각이었다. 전국 고등학생 101장 대상 김수연 군호고 2학년. 까까머리 시절 교장 선생님께 상장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대학교 신문에 실린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 인터뷰 기사. 그 옆에는 서연과 함께 찍은 첫 데이트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이 사진은 단 한 장만 인화해서 내 지갑 속에만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미친 듯이 스크랩북을 넘겼다. 그 안에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박제되어 있었다. 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명단, 결혼 소식을 알린 작은 동창회 소식지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돌렸던 백일떡 포장지 조각, 승진 소식이 실린 교내 신문, 정년 퇴임식에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심지어 내가 무심코 버렸던 낡은 만년필까지.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한 인간을 향한 집요하고 병적인 수집의 결과물이었다. 40년의 세월. 내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은 그 스크랩북은 우정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곤충학자가 희귀한 나비를 채집해 날개를 핀으로 고정해 놓은 표본 상자 같았다. 나는 그 상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벌레에 불과했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나는 결국 헛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기에는 오늘 거실에서 본 그 영정사진의 축소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우의 것으로 보이는 글씨가 날카롭게 적혀 있었다. 가장 완벽한 순간. 이제 곧 마침표를 찍어주마. 어떻게 그 집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헐거운 인형처럼 움직였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떻게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는지 모든 과정이 안개 속에 쌓인 듯 흐릿했다. 분명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이었지만 내 세상은 암흑이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필름이 끊긴 낡은 영화처럼 낯설게 스쳐 지나갔다. 운전대를 잡은 손등 위로 검버섯 핀 늙은 내 손이 보였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다고 자부해온 이 손으로 나는 방금 내 40년 우정의 무덤을 파헤치고 말았다. 가장 완벽한 순간. 이제 곧 마침표를 찍어주마. 진우의 필체가 망령처럼 눈앞을 떠다녔다. 마침표. 문장의 끝. 인생의 끝. 그것은 단순한 악취미나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고였다. 내 삶을 자신의 각본대로 끝내겠다는 예고장이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서늘한 문장에서 어떠한 분노나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독한 애정, 모든 것을 통제하고 완성하려는 장인의 뒤틀린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져 구역질이 치밀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 서연이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보, 당신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흑빛이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차갑게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아내는 다급하게 다가와 내 이마를 짚고 맥을 확인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둑이 무너지듯 감정이 터져나왔다. 서연아,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다. 나는 횡설수설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집에 들렀던 일, 검은 천에 가려진 액자, 그리고 나는 차마 영정사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끔찍한 현실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대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크랩북 이야기를 꺼냈다. 내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기괴할 정도로 꼼꼼하게 수집되어 있던 그 책에 대해서.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내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점차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로 변해갔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아내가 나와 함께 분노하고 황당해하며 진우를 욕해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올 것이 왔네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여보. 당신에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너무 믿으니까 우리 사이에, 아니,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갈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요.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한창 연애하던 시절이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청혼하기 바로 몇 주 전쯤이었나. 진우 씨가 나를 따로 불러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40년 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캠퍼스의 낡은 벤치, 플라타너스 잎이 바람에 흔들리던 오후. 그녀가 기억하는 풍경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러고는 자기 마음을 고백하더군요. 나를 좋아한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마음에 품었다고. 뭐라고?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 마음은 온전히 당신에게만 있다고. 우린 곧 결혼할 사이라고. 그러자 그 사람이 웃더군요. 슬프게 웃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웃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아주 기묘하게 웃었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말하더군요. 수연이는 참 복이 많은 놈이야. 자기가 뭘 가졌는지도 모르고. 서연 씨,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괜찮아.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로라도 당신을 평생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40년간 진우가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우정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었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집요한 관찰이었다. 우리 부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라는 가장 안전한 이름표를 달고 그는 서연을, 그리고 서연을 가진 나를 감시해왔던 것이다. 그 후로도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다들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는데 그 사람만 술잔을 들고 빤히 당신을 쳐다보더군요. 눈은 웃고 있는데 어딘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우리 수연이 이제 날개까지 달았구나. 더 높이 날아가야지. 하는데 그게 축하가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어요. 아내의 기억은 계속되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진우는 최고급 만년필을 선물했다. 나는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아내는 기억했다. 그 만년필은 젊은 시절 진우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지만 결국 내가 먼저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샀던 바로 그 모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내 아들에게 선물함으로써 기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패배를 되갚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 돌잔치 때도 그랬어요. 당신이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형님, 인생 최고의 순간이십니다. 라고 했죠. 나는 봤어요. 셔터를 누르는 그의 표정을. 그건 마치 가장 아름다운 나비가 날갯짓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박제하려는 사냥꾼의 얼굴이었어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내 행복의 크기를 재고 있었다. 내 성취를 저울질하며 자신의 실패와 비교하고 있었다.
그는 내 인생이라는 연극의 가장 열렬한 관객인 척했지만 실은 무대 뒤에서 모든 소품과 대본을 수집하며 언젠가 이 연극의 주인공을 갈아치울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연출가였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40년의 세월, 그 깊고 단단하다 믿었던 우정은 한낱 기만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열등감을 먹고 자라는 숙주였고 내 행복은 그의 불행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증거물이었다. 그가 준비한 영정사진은 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완벽한 인생이라는 연극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마침내 자신이 승리했음을 선언하기 위한 전리품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허무함과 슬픔이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그림자가 실은 나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던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그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내 퇴직금까지 내어줄 생각이었고 그놈이 아플 땐 내가 밤새 간호했어. 내 형제보다 더 믿었는데. 내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65년 평생 이렇게까지 무너져 본 적이 없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쓸어주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게 나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동굴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동굴을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내가 평생 눈치채지 못했다는 어리석음까지도.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던 나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것은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이자 내 가족에 대한 위협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내가 놀라 나를 쳐다봤다. 만나야겠어. 여보, 위험해요. 지금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만나서 직접 들어야겠어. 그의 입으로. 왜 그랬는지. 그리고 끝내야지. 내 손으로. 이 지독한 연극을.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진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이냐? 낚싯대는 잘 찾았고? 마침 전화하려고 했는데. 수화기 넘어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사람 좋게 웃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정의 끝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 아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한편의 지독한 연극에 내 손으로 직접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진우야. 지금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우리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진우의 작업실이었다. 녀석이 먼저 제안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자신의 무대 위에서 마지막 막을 올리고 싶다는 배우처럼.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시작된 의심을 바로 그곳에서 내 손으로 끝장내야만 했다. 저녁 7시. 이미 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낡은 연립주택의 복도에는 희미한 가스등만이 음습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낮에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 문 앞에 다시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거의 동시에 문이 열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왔냐? 박진우는 낮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사포질을 하던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죄책감 따위는 한 점도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는 집주인처럼 태연하고 어딘가 모르게 후련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그런 태연함이 내 안의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그래, 왔다. 내가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자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쿵 하고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처럼 등 뒤에서 무겁게 울렸다. 작업실 안은 낮과 똑같았다. 어지럽게 널린 공구들과 가구들, 그리고 나무 먼지와 페인트가 뒤섞인 평생 내게는 친구의 땀 냄새처럼 구수하게만 느껴졌던 그 냄새가 오늘따라 역겹게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낮에 내가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검은 천이 완전히 거친 채 나의 영정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작업실의 유일한 조명인 천장의 백열등 불빛을 정면으로 받아 액자 속에 나는 섬뜩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한동안 액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기괴함이었다. 저 사진 속의 행복한 늙은이와 지금 이 자리에서 싸늘한 배신감에 온몸이 얼어붙은 늙은이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앉아라. 차라도 한 잔 줄까? 진우가 작은 간이 의자를 내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40년간 내가 들어왔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술에 취해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 때도, 낚시터에서 월척을 놓치고 아쉬워할 때도, 내 아이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읽으며 목이 메일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바로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낯선 외국어처럼 이질적으로 들렸다.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꼿꼿이 선 채 액자를 가리켰다. 저게 뭐냐, 진우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진우는 내 손가락이 향한 곳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자랑스러운 작품을 선보이는 장인 같은, 혹은 잘 키운 자식을 소개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봤구나. 어떠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 내가 기가 막히게 잡아내지 않았냐? 역시 전문가의 솜씨는 달라. 장난이지? 말해. 이건 그냥 내 놈의 지독한 장난이라고. 장난? 진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수연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내 40년짜리 진심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억눌렀던 분노가 용암처럼 터져나왔다. 진심? 이게 진심이라고? 살아있는 친구의 영정사진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심이야? 내가 인간이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65년 평생 누군가의 멱살을 잡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소나기에 잡힌 그의 몸은 생각보다 왜소했다. 평생 그가 내게 기댔던 것처럼 나 역시 그를 내 삶의 커다란 기둥 중 하나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실상은 이렇게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진우는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어둠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훨씬 더 오래되고 끈적끈적한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패배감으로 뒤엉킨 거대한 응어리였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그래, 넌 나한테 잘했지. 언제나 나를 위하고 도와주고 안타까워했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히려 내 거친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다. 내 그 친절이, 내 그 걱정이 나한테는 독약이었다는 건 몰랐냐? 넌 언제나 베푸는 사람이었고 나는 언제나 받는 사람이었어. 넌 언제나 빛나는 무대의 주인공이었고 나는 그 무대 아래 어두컴컴한 객석에서 박수나 치는 구경꾼이었지.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역할이 바뀐 적이 없었어. 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나는 할 말을 잃고 그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다. 여기 말이다가 수연아. 여기가 늘 갑갑하고 뒤틀려 있었어. 내가 서연이 마음을 얻었을 때 나는 내 뒤에서 축하한다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다. 왜 내가 아니고 너지?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질문의 연속이었어.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되는 걸까? 그는 마치 오래 묵은 이야기를 풀어놓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번듯한 교사가 되었을 때 나는 공사판을 전전했다. 내가 예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릴 때 나는 몇 번의 이혼 끝에 혼자가 됐지. 내가 학생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할 때 나는 여전히 이 먼지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내 인생은 언제나 정답이었지.
나는 내 옆에서 오답만 적어내는 들러리였어. 드디어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들러리. 나는 그 단어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나는 한 번도 그를 들러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내 인생의 동반자였다. 하지만 그건 오롯이 나만의 생각이었다. 그는 내 옆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나의 삶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작했다. 너를 이길 수 없다면 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유하기로. 내 인생 전부를 내 것으로 만들기로. 그는 뒤돌아서서 책상 밑에서 낡은 스크랩북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내 40년짜리 연구 노트다. 내가 쓴 글씨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잠꼬대하는 버릇까지 내 모든 것을 여기에 기록했어. 내가 버린 낡은 펜, 내가 찢어버린 편지 조각, 내 아들 백일떡 포장지, 내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내가 다 모아뒀다. 넌 모르지? 내 아들 녀석 대학 합격했을 때 내가 사준 만년필. 그거 젊을 때 내가 돈이 없어 못 사고 내가 먼저 사버렸던 바로 그 모델이야. 내가 갖는 걸 보니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내 아들놈한테 그걸 사주면서 생각했다. 결국 내 놈 아들도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의 친절과 선물 하나하나에 그런 시커먼 속내가 담겨 있었다니. 우정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뒤틀린 소유욕을 채우는 의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다시 영정사진을 향해 고갯짓했다.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리고 이건 내 연구의 마지막 장이자 내 평생의 걸작이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고 날카롭게 내 고막을 찢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지. 하지만 내 마지막은 달라야 했어. 내가 정해줘야만 했어. 내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했으니까 그 마침표만큼은 내가 찍어야 공평하잖아. 내 마지막만큼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보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 장례식장에서 이 사진을 들고 내 아들놈보다 더 서럽게 우는 것. 그게 바로 내 역할이었으니까. 40년 동안 너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아꼈던 친구로서 내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슬픈 주인공. 광기였다. 이것은 질투나 열등감을 넘어선 완벽한 광기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 내 삶 전체를, 심지어 내 죽음까지도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지독한 슬픔과 연민이 밀려왔다. 내 앞에는 40년 지기 친구 박진우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했던 길 잃고 병든 영혼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내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떼어냈다. 묵직한 액자의 무게가 팔을 짓눌렀다. 그래, 진우야. 내 말이 맞다.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평생을 내 그림자로 살았으니. 하지만 이젠 끝이다. 나는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스크랩북을 집어들었다. 이건 내 인생이다. 내 놈의 연구 노트나 걸작 따위가 아니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그리고 한때는 너와 함께 웃고 울었던 나의 시간들이야. 내가 뭔데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는 스크랩북을 품에 안고 바닥에 놓인 액자를 발로 힘껏 밟았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액자 속에 내 웃는 얼굴이 산산조각 났다. 조각난 유리 파편 위로 나는 다시 한번 발을 내디뎠다. 내 사진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희대의 걸작이 눈앞에서 파괴되는 것을 본 예술가처럼, 혹은 신에게 버림받은 신자처럼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오늘부로 너와 나의 40년은 끝났다. 박진우, 너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
나는 마지막 말을 뱉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작업실 문을 향해 걸었다. 품에 안은 스크랩북의 묵직함이 내가 잃어버린 40년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나서기 직전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나는 이제 뭘 보고 살아야 하냐, 수연아.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한 인간의 공허한 독백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어두운 복도로 발을 내디뎠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홀로 작업실 한가운데에 서서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깨진 유리를 내려다보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껍데기였다. 작업실 문을 등지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거친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스크랩북을 품에 안은 팔이 비현실적으로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기만으로 쌓아 올린 시간의 무게, 배신당한 믿음의 무게, 그리고 한 인간의 뒤틀린 영혼의 무게였다. 그럼 나는 이제 뭘 보고 살아야 하냐, 수연아. 등 뒤에서 들려온 진우의 마지막 말은 저주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내 인생을 훔치려 했던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이라는 빛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던 그림자였다. 빛이 사라지자 그림자는 갈 곳을 잃고 소멸을 앞두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없이 비참하게 만들었다. 동정심일까? 아니, 그보다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가 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심연 속에서 홀로 가라앉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뒤늦은 공포와 무력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낯설었다.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익숙한 가로등과 간판들이 마치 처음 보는 외국의 풍경처럼 생경하게 느껴졌다. 내 세상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으니 나머지 절반인들 온전할 리 없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를 때마다 나는 문득문득 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함께 낚시터에 앉아 찌를 바라보던 그의 옆모습,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훔치던 그의 어깨 술에 취해 내게 엎혀오며 수연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중얼거리던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마음을 헤집었다. 어느 것이 진심이었고 어느 것이 연기였을까? 아니, 어쩌면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인생을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는 뒤틀린 방식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창백한 얼굴과 내가 부서진 액자 조각과 낡은 스크랩북을 들고 있는 모습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깊은 슬픔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그것들을 내려놓았다. 40년 우정의 시신이었다. 정리해야겠어. 내가 뱉은 첫마디였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외투를 벗겨주고 차가워진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온기가 내 몸의 마지막 버팀목인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쓰시던 이제는 녹이 슬어 흉물처럼 변해버린 낡은 드럼통이 마당 한구석에 있었다. 나는 그 안에 마른 나뭇가지와 신문지를 우겨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그 스크랩북을 펼쳐들었다. 첫 장 까까머리 소년이 상장을 들고 웃고 있었다. 불쏘시개로 쓴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여 드럼통 안으로 던졌다. 활활 하고 작은 불길이 일어났다. 나는 그 불빛 아래에서 스크랩북의 첫 장을 찢어 불 속으로 던졌다. 종이는 순식간에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들어가며 오그라들었다. 웃고 있던 소년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검은재로 변해 흩날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서연과 처음 찍은 사진, 진우가 몰래 훔쳐내어 붙여놓은 그 사진이었다. 풋풋했던 우리의 모습 위로 진우의 시선이 겹쳐지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 불길에 던졌다. 불은 우리의 젊음을 개걸스럽게 삼켰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백일 사진, 승진 소식이 실린 교내 신문, 정년 퇴임식의 기념사진, 내 인생에 빛나는 순간들이 차례차례 불길 속으로 던져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을 태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진우의 시선이 닿았던 모든 과거를 소각하는 의식이었다. 그의 관찰과 기록 속에서 박제되었던 내 삶을 해방시키는 장례식이었다. 불길이 타오를수록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타서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분노, 배신감, 허무함, 그리고 한때 친구라 불렀던 이에 대한 아주 희미한 연민까지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바닥에 내려놓았던 부서진 영정사진이었다. 나는 조각난 유리 파편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갈기갈기 찢어진 내 웃는 얼굴 사진을 집어들었다. 민준이 돌잔친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할아버지의 모습. 진우가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 칭했던 바로 그 얼굴. 나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토록 환한 웃음 뒤에 그토록 시커먼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왜 까맣게 몰랐을까? 나는 사진을 불길의 가장 뜨거운 중심부로 던져 넣었다. 내 웃는 얼굴은 순식간에 검은 형체로 변했다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모든 것이 재가 되었을 때 나는 드럼통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불은 사그라들고 붉은 잿불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태풍처럼 나를 휩쓸었다. 내 삶의 아주 큰 부분을 도려낸 듯한 상실감이었다. 악성 종양을 제거했지만 그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남은 것처럼. 그날 이후 며칠을 알았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은 병에 걸린 것 같았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입맛을 잃어 서연이 차려주는 밥상도 멀거니 바라만 볼 뿐이었다. 문득문득 습관처럼 진우에게 전화를 걸 뻔했다. 좋은 뉴스를 보았을 때, 시시한 농담이 떠올랐을 때, 혹은 그저 적적할 때. 그때마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 일상 곳곳에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거실 벽에는 얼마 전까지 민준이의 돌 사진을 걸 액자를 맞추자고 이야기꽃을 피웠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과거가 되었다. 나는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진우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수많은 사진들. 그 속에서 그는 언제나 나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순수한 우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배우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나는 수십 년간 그의 연극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관객이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왔다. 한평생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의 마음조차 이토록 알 수 없는데 세상의 다른 인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이, 올곧다고 믿었던 내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여전히 소파에 잠겨있던 내게 아장아장 걸음마를 뗀 손주 민준이가 다가왔다. 녀석은 작은 손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딸랑이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딸랑이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손을 톡톡 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했다. 할아버지가 기운이 없어 보이니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줄 테니 힘내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순간 얼어붙었던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민준이와 눈을 맞췄다. 아이의 눈동자는 티 없이 맑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계산도 질투도 숨겨진 의도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애정과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었다. 그때 곁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던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행복을 기록하고 수집했지만 단 한 번도 그 행복을 느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건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며 평생을 산 그 사람의 비극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은 그 어떤 철학자의 잠언보다 더 깊숙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렇다.
진우는 내 삶의 껍데기만을 집요하게 긁어모았을 뿐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손주 녀석의 작은 발가락을 만지며 느끼는 충만한 사랑. 이 진짜 행복의 감각들은 오롯이 나의 것이었다. 그 누구도 훔쳐가거나 흉내낼 수 없는 내 삶의 진정한 알맹이였다. 나는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며칠간 내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을 깨트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다. 서연은 뜨개질을 멈추고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어린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오늘따라 유난히 성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다. 지난 40년간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내 우정을 존중하며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진정한 내 삶의 동반자는 바로 여기 있었다. 나는 한쪽 팔로 아이를 안고 다른 쪽 손으로 아내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잃어버린 40년의 허무함 속에서 나는 역설적으로 내게 남은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내 일상은 다시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진우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일부러 수소문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내 인생에서 완벽한 타인이었다. 가끔 동창들에게서 그의 근황을 전해 들을 뿐이었다. 가게도 처분하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한다. 누군가의 친절 뒤에 숨겨진 이면을 먼저 생각해보는 늙은이다운 비겁한 버릇이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온기를 예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 아들 내외와 시시콜콜한 안부를 주고받는 통화, 손주 녀석의 키가 한 뼘 더 자란 것을 발견하는 기쁨. 이 평범하고 사소한 순간들이야말로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오늘도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마신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평화로운 오후.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 이따금씩 시큰거린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씁쓸한 질문을 던지곤 한다.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깊고 어두운 심연을 과연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나는 아마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다만 그 어둠을 들여다보려 애쓰기보다 내 곁에 작은 빛들을 소중히 끌어모아 내일을 밝히는 것. 그것이 상처 입은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을 뿐이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뜨개질하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창밖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수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진우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관계 속 숨겨진 감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